BBK BBKC 소유주 헌정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BBKC 소유주 헌정방송 호회 시작합니다. 나는 꼼수다가 미국을 갑니다. 19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22일은 뉴욕 헌터 칼리지, 23일은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 27일은 로스앤젤레스 임마누엘 교회, 29일은 시카고 놀스사이드 칼리지 프랩 하이스쿨에서 재외 국민투표 유권자를 비롯한 교민 여러분을 만납니다. 또한 15일 중국 베이징, 16일 상하이도 찾아갑니다. 티켓 판매와 자세한 안내는 facebook.com/딴지us로 하시면 됩니다. 긴급 호회를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대선 후보가 결정됐고, 또 한쪽에서는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이고, 네. 또 한쪽에서는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네. 당대 사상가의 네.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보기 위하여 긴급 호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분의 이야기에 빠지면은 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머리가 반짝반짝 하시거든요. 그리고 입을 여시면 최소 2시간 정도 네. 그리고 한 걸음에 달리시기 때문에 이분 얘기는 귀에 쏙쏙 박힙니다. 그렇지. 일단 옥타브가 높아요. 높아요. 하나 더 내. 성대모사 된다 너. 안 돼. 너 그걸로 해라. 안 돼. 뭘 안 돼 되는데. 목소리 칼라가 그렇지. 같은 과야. 옥타브가 높아. 네, 최초의 주진우 성대모사를 들으셨고, 자 최근 돼지가 개발하고 있는 성대모사로 오프닝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감 박노현입니다. 저는 법을 통해서 정의를 배웠습니다. 저는 이분을 통해서 단군 이래 이런 새끼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분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배워보시죠. 그리고 반성해라 이 씹새끼들아.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당대 석학이자 나는 꼼수다 에피소드 사상 최다 다운로드를 기록한 주인공 도올 선생을 다시 모실 때가 되었다. 네.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새 책이 나왔다. 사랑하지 말자. 사랑하지 말자. 제목이 사랑하지 말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단순히 네. 영어의 러브의 번역어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의 그 서구적 가치, 우리의 일상적으로 말하는 서구적 가치가 여기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자라는 거는 무슨 섹스하지 말자든가 뭐 남녀간에 사랑하지 선생님, 말자라는 얘기보다 섹스는 괜찮죠? 아이고 뭐 좋은 거죠. 여기서 계속 꼴리면 하라고 그랬잖아요. 철학적 깊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여기서 하지 말자는 것은 어떤 서구식 가치로서의 그러니까 이상이 날개를 쓰면서 그 앞에 19세기일랑 봉쇄해버리시오 그랬는데 나는 여기 사실은 20세기일랑 봉쇄해버리시오. 네. 우리가 21세기를 사는데 20세기 동안 이 사랑이란 말 한마디로 대변되어 온 모든 가치 세계, 가치관을 봉쇄하고 전복시켜야 된다. 이제 우리 20세기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미국적 질서, 뭐 미국적 질서. 러브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이제 구축된 미국적 질서. 이걸 거부하자. 기존 질서, 틀에 악습, 구습
여기서 벗어나자는 뜻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습관, 사고 방식, 우리 정치 행위 이 모든 것이 사랑이란 말에 가려서 위선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거죠. 예. 한국의 젊은이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을수록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다. 라고 쓰셨어. 예, 라고 쓰셨어요. 종교 항목에. 예, 예, 예. 선생님께서 이제 책을 내시고 저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직접 사인하시고 저희가 틈틈이 읽어봤습니다. 네. 자, 원래 책 안 앞에다가 읽는데 네, 만세 거기에다는 격려 이렇게 썼습니다. 김용민 동지 만세 그 옆에다는 살 좀 빼자. 저한테는 김어준 만세 해놓고 가운데 어자가 천하일품 이렇게 왜 이게 천하일품입니까? 어조사 아유, 어자. 어조서 어자를 쓴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대단한 감각이에요. 영어로 하면 at, from 이런 거거든요. 내 이름에 전치사가 들어있는 거야. 하나 더 좀 그 간과하지 않을 게 뭐가 있냐면은 김어준은 그 밑에 김어준 만세라고 썼습니다. 김용민은 김용민 동지고요. 주진우는 주진우 군이에요. 좀 철 좀 들라는 소리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네. 아니 그 군이라는 거는 자기 아주 직접 제자처럼 느끼는 사람에게만 써주는 애칭입니다. 옛날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아무 애칭도 없는 그냥 김어준 만세는 그거는 뭐 총수니까 앞으로 이 낙검수가 정말 만만세세가 되었으면 하는 열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본인의 책자랑을 어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국어로 한국인에 의해 한국인을 위해 쓰여진 가장 레디컬한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네. 니체의 레디칼리즘을 몇만 배 뛰어넘는 책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깔때기를 우리나라 강하게 대신 책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철학자의 대표 깔때기로 볼 수 있네요. 니체를 몇만 배 뛰어넘는 책입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그거는 당연한 것이 왜냐하면은 니체는 서구적 가치를 총체적으로 부정했다는 면에서 나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사람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사랑하지 말자에 해당되는 말이 신은 죽었다라든가 네. 더 이상 인간들이 노예로 살지 말자. 네. 중세 질서를 이제 벗어버리자. 다 벗어버리자는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외쳤지만 레디칼할 수 없는 것이 네. 서구적 가치에 본인이 거기서 싹튼 사람이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발광을 해도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피기 때문에 자기 혈관을 흐르는 피인데 피를 다 빼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이 사랑 정도는 내 살에 묻은 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냥 때라는 거에 벗겨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그걸 발악을 하는데 그쳤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니체보다 더 뛰어난 새로운 체제를 가지고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니체도 스스로 자신의 과거의 철학자보다 몇만 배 뛰어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충분히 그 그러면 남을 사람은 니체지. 뭐 몇만 배 뭐 이상 얘기를 했겠죠. 뭐 그러한 자신의 레디칼리즘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질 못하고 정신병자가 됐으니까요. 선생님은 몇만 배나 뛰어나신데 여전히 아주 멀쩡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체보다 훨씬 나은 어? 니체가 목사 아들입니다. 그래? 목사 아들. 주로 세계 목사들을 꿰고 있어요. 전 세계. 우리 뭐 김 교수도 그 저 니체 정도 되는 사람 아니야? 저는 그러고? 니체보다 나체에 좀 가까운 예, 첫째입니다. 나체. 정신적 나체예요. 자, 저희가 선생님 책을 읽다가 이거 빨리 선생님 모셔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과거에 쓰신 책들 뭐 최근에 4월엔 맹자 내셨어요. 네. 그런 책들은 참 어려워요. 아무리 쉽게 쓰셨다고 하더라도 어렵죠. 네, 읽다가 어렵다. 덮어버리는데 이번 책은 정말 이 책은 굉장히 일상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이번 책은 청춘들한테 젊은이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사실은 올 1년 어느 신문사에서 대선 전국을 두고 당신이 사상가로서 좀 신문 기자로 1년 동안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제의가 있었는데 네, 네. 여러 가지 맞춰보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나도 사상가로서 하나의 이 시대에 대한 의무가 있고 그렇다면은 신문에 1년 쓸 분량을
단권으로 네. 써서 내놈으로써 우리 시대의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철학자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제4장 대선이라는 장이 따로 있어요. 아예. 그 전에 제9장 음식 부분을 보면은 나는 꼼수다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꼼수의 각하 방송도 젊은이들의 정치 의식을 일깨운 공로가 매우 크지만 각하의 비리를 희화시키면서 국민들의 각하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의 에너지를 경화, 가볍게 만든 측면이 있다. 삭제! 다음 판에서는 빼주십시오. 그런데 그래도 뒷부분에 나꼼수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너무나 많다. 격려 또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 부분을 못 읽었는데, 저걸 읽었으면 선생님 안 모시는 건데. 최근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4대강의 녹조 현상.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바인데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4대강에 대해서 뭐 폭파하자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폭파해야죠. 그 원상복귀로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고 이 박근혜 후보가 이런 문제부터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자기가 묵과한 여러 측면에 대한 사과를 정확하게 하고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의 딸로서가 아니라 그 본인으로서 한 그 독립된 정치 행위로서 커야만 그것이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정희 딸이라는 거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말이 아니라 무슨 행위를 했느냐. 어떠한 대의를 위해서 어떠한 보편적 가치를 구현했느냐. 그리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무슨 도움을 줬느냐. 그분이 도움을 줬다는 거는 다 당 선거에만 당을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미소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생각해보니 천막당사 이전도 실은 뭐 선거용이었고 손에 붕대도 선거용이죠. 그리고 또 현안 중에 저희가 이제 대선 후보들한테도 묻고 있는데 이 독도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운임금의 치수에 못지않은 대사업을 자기 치세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4대강 사업을 남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막 국민의 심장에 독소를 퍼뜨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고 나니까 그런 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때 뭐 축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국면 전환을 여러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무작정 갔을 거예요. 그게 또 외무부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게 선생님 추정이 상당히 근거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독도 가기 전에 영국에 축구 응원하러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무산됐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거에 득을 받던 우파 세력이 지금 한미일 공조를 근원적으로 깨트리는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중동을 독도에 가둬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니들이 이 짓을 했으니까 일본에서 거세게 우익들이 한 거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걸 더 부추겨야 돼 우리가. 더 해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일 감정을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 공조를 실현하고 왜냐하면 독도 문제라는 거 우리가 북한도 여기서 성명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는데 북한도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조대 문제로 해서 이거 하고 있고 러시아도 크릴 열도 문제로 했기 때문에 일본을 고립시킬 수 있는 굉장히 호기애란 말이에요. 우리 각하께서는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각하는 문제는 찬사될 수 있다 이것이 남북 공조, 중국과 연계하는 동북아 공조도 만들고, 동북아 공조도 만들고, 네 일본의 의도를 깨부시고 그걸 찬스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이 시대사적 관점인데, 근데 우리 각하가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 각하가 지금까지 일본에 관해서는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계속 숙이다가 갑자기 일왕 얘기를 일왕도 그때 일본에 갔을 때는 와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과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헤겔도 리스트 페어넘프트라고 이성의 간교라는 말을 쓰는데 말탄 나폴레옹을 가지고 세계사를 갖다가 움직였다.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는 모르고 까불지만 우리는 절대 이성은 이거를 찬스로 활용해서 이명박을 나폴레옹처럼 말에 태워가지고 이거를 전진 기지로 독도의 기수로
달리게 해야 한다는 거지. 국민들이 어. 각하가 자기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왕에 저질렀으니까 저질렀으니까 계속 째찍질을 해서 동키호테가 말을 탄 거를 뒤에서 책질 해가지고 막 달리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해방 후 질서의 최대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만들어낼 수 거예요.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으로 볼 적에는 그동안 이명박이 북한을 완전히 이렇게 봉쇄시켜서 고립시켜 놓는 바람에 그 5년간의 중국하고의 그런 관계가 잘 돌아가질 않았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남북의 이 공조라고 하는 레버리지가 없으니까 네.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항상 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동포들하고 같이 네.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독도한테도 그런 제스처를 쓰고 지금 그 다음 정부가 들었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달리겠다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자기가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하고 막 독도 간 걸 가지고 계속 항의도 하고 이러려면은 동시에 북한에 대한 해금시킨 걸 봉쇄한 걸 다 풀고 이렇게 해서 다음 정권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남북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 찬스를 이 각하 방송에서도 욕 안 먹을 마지막 하나의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보면 근데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아니요. 그 석학이신 선생님께서는 야 어차피 일을 저질렀는데 이걸 현명하게 풀면 오히려 찬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고. 조언까지 하시는 건데. 사실 각하는 그럴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 일로 인해서 일본 우익도 독도 문제로 인해서 일본 전체를 우경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니 더 중요한 거는 네. 일본을 우경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표면적으로 남한과의 관계의 눈치를 안 보게 되면은 얘들이 지금 북한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본 우파들이 이제는 남한에도 우리는 별일 없다고 해서 거기서 그 관계에서 해방돼가지고 선수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긴박한 문제라니까 지금. 근데 또 그렇게 난리를 치는 척 하면서 우리 각하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이것이 혹여 일본 우익과 어떤 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사전에 의심이 드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강경하고 일본 우익도 강경하게 나오면 모든 관계가 파탄이 나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군사적 관계가 파탄이 나야 되는데 한일 군사협정은 그대로 한답니다. 이미 거의 진행이 됐고요. 조금 스톱했다 다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겉으로는 이렇게 쌩 난리를 치는데 뒤에서 군사협정은 그대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쇼가 것을 아닌가. 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음모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I don't care.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계속 푸시를 해서 건강한 방향으로 안 갈 수 없도록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각하가 푸시를 안 받아요. 근데. 각하는 선생님. 푸시 뭐 그런 거 그리고 국민들의 압박, 국민들의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요. 돈이 되냐 안 되냐, 자기 친척 회사에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원래 이 사람이 이념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도 이념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살아날 구멍이 있다. 네네. 이렇게 해서 꼬시면 요 방향으로 갈 뿐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비전과 지성과 전략과 사상을 동시에 생각하시는 분이야 이런 기회를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지만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네. 반전을 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 각하는 그런 비전도 역량도 그리고 절대 그럴 분이 아니세요. 그럴 의지도 철학도 없는 그러실 분이 아닌데 만약 독도가 아니라 돈도라면은 아마 특별한 애정이 있으실 텐데. 네. 글쎄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정부가 정말 그런 식으로 건강하게 문제를 틀어갈 거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잘 안 쓰는 이유가 잘 안 쓰십니까 아니면 아예 안 쓰십니까? 하여튼 최근에 예를 들면 대학 문제만 해도 대학을 자율화시킨다고 하면서 대학이 아주 근원적으로 대학 정신을 말살시키는 앞으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살아가려면은 대학이야말로 우리 정신사의 근원이고
그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길러지는 유일한 어떠한 양성소인데 그것을 완전히 상업화. 아니 대학에다 호텔을 만들고 대학을 기업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렇죠. 기업으로 만들고 총장도 종신제로 하고 네, 마트도 그리고 넣고. 뭐 해외 투자도 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려대학 인천동상 앞에 무슨 저 운동장에다가 63 빌딩을 그렇게 고층 제한이 없으니까 네. 63 빌딩을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네. 총장은 종신하면서 각하는 그 운동장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호텔을 지어서 돈을 벌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그 발상 자체가 천박하죠. 나라를 아주 망쳐먹자. 끝까지 이제 끝내기 전에 이 나라 망칠 일들은 다 사인하고 가자.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아니 대학을 부동산 업자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 부동산 업자 정도가 아니라 대학의 지금 유신 체제를 구축하자는 거죠. 대학도 그렇게 했는데 일본 관련해서 독도 문제를 갑자기 철학이 생기고 막 국제적 비전이 생기고 외교적 전략이 생기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각하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최소한 앞으로 우리가 천안함 사태 이래 경협 같은 거를 전부 봉쇄시키고 한 그 오이사 조치라든가 네. 이런 거는 풀도록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풀도록 해서 앞으로 남북 문제는 최소한 이 민족이 해결해야 될 당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낙검수에서도 계속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각하가 돈이 안 되면 안 하시니까. 자꾸만 이 북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퍼주기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라고 그러지만은 미국에 대해서 퍼주기를 얼마나 했으며 일본에 대해서 퍼주기를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저 북한에서도 이제는 남한과의 공조가 없이는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갈 데가 없다. 중국과 아무리 이 협상을 해봐도 이 남한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지금 느꼈으니까 네. 지금 최소한 5년 동안 이 절망적인 사태에서 그래도 남북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만은 처절하게 깨달은 5년이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선생님의 이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가 과연 그러실 분인지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볼 때 4대강이라든가 수많은 사례를 볼 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세계사적 신국면이 벌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대합시다. 세계사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우리 각하는. 자, 저희가 이제 대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대선 얘기를 별도의 장으로 쓰셨어요. 거기 보면은 인용이 많이 돼요 지금. 네, 박근혜 후보를 비롯하여 주요 대선 주자들에 대한 총평을 하셨어요. 박근혜 후보가 사실 이미 정해진 승자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게? 박근혜 후보를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 후보는 그건 이미 결정된 승자라고 봐야 이 동양 천리로 말한다면 물이 이미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이미 승자가 되면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면은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앞에 막강한 로마 군단이 있는데 이 로마 군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골리앗이 나타났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돌멩이 하나를 싹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묘책 하나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요, 지금. 문제는 다윗이 골리앗만큼 성장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미 박근혜 후보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러니까 지금 우리 4개월 동안에 이 다윗이 덩치가 골리앗만큼 커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등하게 싸울 수 있도록 돼야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 역사가 민주주의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선거라는 게 누가 이기냐 지냐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박근혜도 이쪽을 도와야 됩니다. 자기가 수락 연설을 했는데 함께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함께 가려면 제일 먼저 도움과 함께 가야지. 그렇잖아? 박근혜 후보가 연락이 없습니까? 없지. 그 올리도 없지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와 같은 사람의 비판의 소리 그런 거와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정치의 비밀이지. 있으면 네, 그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헛거지. 물론 골리앗이 원래 뭐 성경에서 별거는 없는 건데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를 제일 모른다 이거예요. 네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여기 계신 분들도 아들이 있으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우리 부모들을 제일 몰라요. 그렇죠. 그냥 안다고 생각하지. 느낌으로만 항상 느끼는 거지. 그걸 개념화해서 스타디를 안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에게 있어서 박정희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였을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그런 것 때문에 박근혜는 착각한다는 거지. 그렇죠. 자연인 아버지하고 대통령 박정희 역사 속에 대한민국 네.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인물인가 그리고 구분해내지 못하는 거죠. 박근혜는 아버지를 알 기회가 없었죠. 왜냐하면 박정희의 역사의 소중한 부분들은 다 박근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의식을 가지기 이전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대타적인 사건들이에요. 자기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됐든 이 박정희의 하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20세기 우리 한국민의 모든 역사의 하나의 축약판이에요. 모든 드라마틱 요소가 다 들어있거든. 그렇죠. 문제는 박근혜는 흥기하는 아버지를 안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하게 유신 독재 체제를 굳어가지고 멸망해가는 아버지를 봤고 독재자 아버지만을 봤고 그러니까 박정희를 안다는 거는 그 박정희에게 그 유신의 심장을 쏜다고 하던 그 김재규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 그리고 그 많은 그 긴급 조치에 신음 받고 그 고통받았던 국민들의 그 신음소리를 자기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어야만 자기 아버지가 이해되는 거거든요.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않죠. 그러니까는 불가피하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그렇게 아버지도 모르면서 아버지의 후광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건 인정돼야 할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이거는 철저히 부정돼야 할 문제라 이 말이죠. 선생님 흥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왜 그 박근혜가 우리에게 도대체 왜 정치인이냐 말이에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막말로 내가 여기서 했지만 그냥 미소 짓는 황녀로 대접받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미소만 짓고 가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원칙과 소신. 근데 그 원칙이라는 게 일관성. 전부 자기에게 유리한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말도 짤막짤막하게.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특별하게 사람을 좀 이렇게 홀리는 측면이 있어요. 목소리가 아주 로우 톤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박근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성적인 톤이라고 네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아주 경쾌한 여성이면 절대 오늘 같은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그 목소리가 중성적인 톤으로 가라앉으면서 아주 내용 없이 짤막하게 하기 때문에 실수의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서 고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취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뭔가 있을 것이다. 취한다, 홀린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라는 거는, 언어라는 거는 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분노가 있어야 되고 격정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박근혜의 말을 유구냉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었다는 것이 말이죠. 나는 이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봐요. 후보가 되셨으니까 이 후보로서의 이 4개월이면 4개월 동안에 진정한 정치인으로 지금 태어나야 할 시기란 말이죠. 그러면 반성할 걸 정확하게 반성하고 정확한 자기 액션을 취하고 정확한 말을 하고 앞으로 걸어갈 우리 역사의 방향에 대해서도 정확한 비전을 지금 제시하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실천으로 보여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최강자니까. 이미 최강자죠. 사실 이미 강자죠. 각하보다도 훨씬 실질적인 파워는 더 세죠. 훨씬. 국민의 대다수가 그리고 4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4대강 이게 넌센스라고 한 거를 했어도 네.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어떡하지. 네. 국민의 공익과 이 나라의 대의와 이 역사의 우환과 관련된 단 한마디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가 오늘과 같이 최고의 권좌를 누리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것 자체가 국민들의 환각인데 유도 이 게임을 봐도 아무리 효과 뭐 잔뜩 받아도 마지막에 한 판이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효과 많고 무슨 점수를 많이 100점을 받아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막판에 딱 한 판 치기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가장 큰 당의 대선 후보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정치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여기가 우리가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한계가 아니라 거기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일제 미제의 기나긴 지금 1세기의 제국주의 속에 우리는 마비된 거예요. 예. 국민들은 이러한 질서를 근원적으로 뒤엎고 싶어 했다고. 그래서 기회를 준 것이 김대중이고 노무현이었거든요. 예. 이들은 말이죠. 진짜 목숨 내걸고 CIA한테 내일 뭐 권총을 맞아서 사살이 돼도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민중의 열망을 좌절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진보의 열망을 좌절시킨 10년이다. 그 10년 때문에 백클래시로 지금 이명박이라는 5년의 이 극악한 부패와 사기극이 용인되고 있는 거라 말이에요. 용납되고 있고. 그 원죄는 바로 김대중과 난 노무현에게 있다. 이거를 철저히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희망이 없어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야권의 후보들이 말씀하신 그런 10년을 극복하고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그리고 적합한 사람이며 각 후보들의 장단은 또 어떻습니까? 쭉 이어서. 아니,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다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하지만 하실 거죠? 뭐 물으면 하지. 근데. 자,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정세균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후보는 지금 실제로 내가 별 접촉이 없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참 슬픈 일이야. 정세균 후보는 평가조차 받지 못하다니 이거. 지지율도 낮은데 서럽게도. 이게 원칙에 직접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분석에 도달한 분만 논평하시는군요. 네, 그럼 판단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번이 김두관 후보인데 김두관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두관 후보는 뭐 경력 자체에서 말해주듯이 아주 공적인 삶이 철저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이 겸손하고 뭐든지 배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한테도 상당히 많은 문의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 정치판에 지금 등장하는 미국 선거를 봐도 그렇고 일본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야권 후보들의 일반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희도 지난 시간에 인터뷰했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것이고 이들을 우리 역사가 평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이 됐든 손학규가 됐든 지금 문재인이 됐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의 이상의 이미 기본은 통과한 듯. 기본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기본적으로 이 정치의 비전을 가지고 대의에 헌신하려고 그러고 대통령 자리에만 만약에 앉게 된다면 실수 없이 해나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두관 후보의 그럼 단점은 뭡니까? 아직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매섭질 못하고 그 말은 그 세계관이 아직 치열하게 다져지지를 않은 상태다라는 정도는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나요?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글쎄 그것은 내가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네 그런 건. 네. 거의 다 하셨는데. 네. 어려운 문제들이야.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을 사람이고 이번 선거에서도 나는 상당히 훌륭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내 친구 중에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인데 예.
김두관이라면은 내 생각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는 경상도 출신이고 그리고 자라나온 배경이 진보 세력들과의 얽혀 있는 이미지가 별로 없다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순결한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한 에너지다 이거예요. 예. 그렇죠. 한국 정치사에. 네. 그렇기 때문에 흥행 요소로 생각하면 그런 요소들을 서로 살려줘야 된다는 거야 나는. 아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만큼 커야 되잖아. 서로 살려주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그거 못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손학규 후보는 어떻습니까? 그 손학규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이 그 주홍글씨라는 것만 가지고 자꾸만 그 얘기를 하지만. 네. 한나라당 출신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뭐 한나라당 출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빠지게 된 거지. 사실은 그 민주화 투쟁에 있어서도 가장 극렬하게 투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공부도 제대로 했고 기자들의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는 거 보면 콘텐츠에 있어서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부족한 점은 또 선생님 보시기에. 뜨거운 가슴이 부족한 것 같다. 근데 사실은 그 나로서는 뭐 해줄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해줄 말이에요? 부족한 게? 아니, 부족하다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아, 정말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좀 이렇게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런 열정이랄까 그런 게 있었으면 네. 겉으로는 완벽해요. 네. 인간관계도 참 저기 한데 네.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떤 파고드는 그 사람의 그 열정이 느껴지면은 어떤 도약의 이런 비약적인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너무 오래 부족하다. 정치를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린 거 정치를 오래 하셨는데 정말 내 사람이다. 진짜 저 사람이 손학규를 대변한다. 이런 사람도 조금 없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왜 성공한 정치인들 보면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내 편이 되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가신이라고 하는 그런 골수 동지들이 있는데 그치. 그런 동지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야당 정치인들은 현재 나는 사실은 격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쁜 말을 생각합니다. 이거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고. 후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또 이 후보들을 통해서 경선 흥행이 돼야 흥행이 돼요. 대선 국면에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어쨌든 넷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경험하신 후보들의 장단을 또 말씀해 주시면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다 좋다고 하면 누굴 선택해? 그렇죠. 네. 어른이 어떻게 말씀해 주셔야죠. 손학규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아니 셋 다 탁월해 내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문재인으로 넘어가서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또 장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우선 맑잖아요. 네. 맑고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직접 만나보셨나요? 맞죠. 예. 그리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음. 근원적으로 뭐랄까 정치라는 걸 자기 개인 욕심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너무 명백하고.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예, 그런 걸 느꼈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죠.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 제주도 그런 것만 봐도 굉장한 그 매력을 주고 있다. 경선 때. 경선 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직접 만났더니 또 단점이 또 선생님의 날카로운 눈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쓴 책을 봐도 노무현 패러다임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 인생에 얽혀있는 문제라서 그걸 내가 비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 자라나온 인생 자체가 노무현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워낙 젊었을 때부터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뭐 한 인간으로 볼 때 그걸 나는 뭐 거부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나는 노무현 패러다임이 이미 역사에서 끝난 패러다임이다.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 개인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당내에 여러 가지 그래도 한 시기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세력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모든 걸 고려할 적에 그게 단칼에 잘라내기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그런 걸 표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그렇죠. 넘어서야 되죠. 네. 넘어서야 된다. 이제는. 예. 넘어서야 되고 노무현 비슷한 대통령이 된다면은 국민들은 거부한다는 거죠. 네. 똑같은 대통령을 두 번 할 수는 없는 두 번 할 수 거죠. 없는 네. 거죠. 그렇지. 동시대를 두 번 겪을 수는 없는 거고 맞아요, 말이 맞아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참여정부가 많은 공이 있지만 특별히 이명박 정부를 만약에 새만금 하나라도 철저하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걸 살렸다면 이명박이 절대 4대강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만큼 경제 정책을 잘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경제 수치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 네, 지금 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을 표방했는데 그때보다 평균 성장률도 1% 이상씩 다 높습니다. 경제 수치가 다 7, 4, 7 했는데 절반도 안 돼요. 네. 그런데 그 역시 반띵 대통령이야. 워낙 조중동이 그냥 조져대니까 그렇죠. 그런 국면을 전환한다고 하면서 한 게 엉뚱하게 FTA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오늘날 이명박 정부가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기초를 분명하게 닦아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정당에 소속된 주요 후보들은 쭉 거론하셨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더 큰 변수가 있죠. 그렇죠. 전례가 없는 최소한 제1, 2의 변수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제1의 변수 야권에서는 제1의 변수죠. 를 뛰어넘는 변수죠. 박근혜도 확실히 뛰어넘는 변수예요. 이거는. 그렇죠. 안철수가 그 많은 대통령보다 뛰어난 인물이냐?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국민들이 지친 거예요. 정치인에게 아주 본질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질서에 대해서 소위 서구적 스타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 I don't care예요. 네. 왜냐하면 그 룰을 국민들은 철저히 지켜왔는데 꼴이 된 게 뭐냐면 결국 그래서 등장했죠. 각하까지 등장하게 됐다. 우리가 판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게임 룰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안철수는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정치 기질의 사람도 아니고 인생의 정치가 목표였던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사실 내면적으로 그 사람은 나는 정치를 안 하면 못 견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갑자기 인기가 있다. 이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서 상상할 수 없는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없는 일이에요. 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동안 구한말로부터 여태까지 신음해오고 당해온 민중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절망의 신음소리를 들려요. 그거를 이제 안철수에게 투사한 거죠. 투사해서 상징화시킨 거예요. 안철수는 추대된 인물이고 민중에 의한 하나의 새로운 천성의 하늘의 소리라고. 민중의 소리를 대변하는 하늘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신비로운 거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고 이게 한번 잘못되면 또 폭삭 망할 수도 있거든. 이게 심볼릭한 거기 때문에. 안철수 원장이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발견해낸 거 아닙니까? 발견해내서 띄운 거죠. 절망의 신음소리. 그거를 가능하게 한 것이 우리 각하기 때문에 각하가 엄청난 큰일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죠. 안철수가 각하의 치세 기간이 아니라면 이런 사건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인물도 나오기 어렵죠. 네, 각하가 이 거대한 결핍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니 하버드 대학 교수 무슨 그 사람이 마이클 샌델이요. 샌델인가 그 사람의 무슨 정의 이런 책을 보면은 수준 별로죠. 나하고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책은 100만 부가 넘게 가고 내 책은 뭐 몇 부가 안 팔리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팔렸겠어요? 워낙 각하가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불의한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이 정의에 대한 결핍이 생기는 거고. 에 대한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이클 샌들만 돈 번 거야. 그러고 안철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가치관이 이게 잘못된 데가 없잖아요. 올바른 사람이죠. 올바른 사람이고 말을 잘하잖아요. 실제로
맞대면에서 말을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실수 없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설득력 있게 합니다. 그런 정도의 역량을 구비한 사람도 지금 없죠. 자, 그러면은 야권 경선이 끝나면 민주당의 후보가 하나 결정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기 이전에 이미 야권 제1의 후보가 되어 있고 이 둘이 어떻게 단일화돼야 되고 누구로 단일화돼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면 곤란하지만 지금 최소한 하지만 뭐 여기 월남 낙검수라는 데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데니까 내가 지금 과도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불안감이 내가 들어요. 지금. 그래도 저희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궁금한 걸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시니까. 자, 누구로 돼야 됩니까? 아직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말을 하면 또 다 내 친구들이니까 날 죽일 놈이라고 그럴 텐데 이거는 있습니다. 간판 뒤집기로 승패를 가름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막 투표장을 막 변경시키고 또 컴퓨터를 다운시키고 지랄지랄 해도 소용없게. 저희 방송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디도스 사건을 이해하고 계셔. 젊은이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치인들 싫다. 우리를 끄집어내려면 안철수 내놔라. 이것이 내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젊은이들 99%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20대를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철수가 유리하다. 그런 것을 만약에 멋있게 페어하게 하면은 아주 프레시한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는 거지. 지금 이제 말씀은 안철수 원장을 후보로 하고 민주당이 뒤를 받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당이. 만약에 거꾸로 민주당 후보가 앞에 나서고 안철수 원장이 뒤를 받쳐주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민주당 후보가 경선의 과정에서 막강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서포트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돼야만 의미 있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그렇죠. 이미 안철수와의 게임에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눈에 뻔한데 그 개기고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후보가 지지율이 낮은데 막 개기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외면하고 그렇죠. 이런 지저분한 판보다는 그냥 박근혜 시키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박근혜를 시키면 어떻게 될 됩니까? 거라고 보십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항상 옛날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환관 정치가 된다는 거예요. 환관 정치. 그러니까 박환관이라는 게 불알이 없는 놈들이니까 씨가 없잖아. 씨를 생산 못하니까 생각에 이 씨알이 없는 사람들이야. 생각에 씨알이. 그러니까는 알아 새긴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박근혜 후보는 진정한 대화를 안 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주변의 떨거지들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 주변의 사람들에 의한 그 정치 행태를 굉장히 보수 세력들도 두려워하죠. 거기에 볼 것이 너무 없다. 사실은 박근혜 주변의 인물들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쌍팔년대 그렇죠. 유신 시대의 관계를 맺었던 인물들. 지금 전두환 각하께서 또 저기 비켜 하고 다니고 있어요. 12.12 동지. 70년, 80년대 인물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거든요. 저 그러면 유신 문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렇죠. 유신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중화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설이 나왔어요. 그것도 박근혜 경선 선거 대책 위원장이라는 대장이죠. 그분이 아주 전략가셔가지고 우리 박근혜 옆으로는 노인들은 오지 마세요 이런 거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정말 핵심이에요.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신 체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 발전이라는 거를 그 역사의 도덕성보다 우선으로 놓은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도덕적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적당한 시간에서 물러남으로써 바톤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본인이 천황폐하가 되려고 그랬던 그 일이니까 종신을 하겠다는 거니까. 박정희는 천황이 되고 싶었고 유신 체제에 대한 우리가 일체 도덕적인 평가는 할 수가 없다. 아무리 경제 발전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경제 발전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타락이고 근원적인 타락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죠. 박근혜 진영이어서는 몇 명 죽더라도 몇 명 인권이 침해되더라도 밥 먹게 살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 아니에요? 최근 그 경향신문의 만평에 말이에요. 어느 놈이 길거리 지나가다 사람을 괜히 패는 거야. 네. 그런데 저 잡아가지고 왜 팼냐? 그러니까 지난 일은 묻지 마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가 잊고 무슨 미래로 나가자든가. 그리고 요새 잘 쓰는 말이 국민 대통합. 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원화된 사회고 각자 그 자기들 나름대로 독특한 사정이 있는데 그런 다원화된 사회를 인정하고 그 사회를 소통을 시키는 일을 해야지. 자기는 불통이면서 자기 고집만 세우면서 대통합이라는 건 그건 일종의 전체주의적 발상이고 어떤 면에서 파시스트적인 발상이란 말이에요. 이건 자기한테 다 펴달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말이야. 그거죠. 대통합의 의미는 다 모여서 나를 찍어라. 그렇죠. 나한테만 표 찍어라. 그러니까 이 국민 대통합이라는 것처럼 위험한 발상이 없다는 거죠. 대학생 그 반값 등록금 토론회 가가지고 인사말만 하고 갈라 그랬대잖아요. 그 보여주기 쉬운데 이 대통합 이런 게 또 언론에서 크게 또 떠들어대고 사진 내보내고 그러면 그럴싸해 보여요. 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 열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애처롭게 외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독자적 개체로서의 정치가로서의 역량이지. 그렇죠. 정치인 박정희 딸을 지금 우리가 대통령 만들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아이덴티티를 박정희와 유리시켜서 독자적인 정치인으로서 자랑스러운 길을 걸어달라. 그 전체 아버지 과거와 정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정치를 잘못했다거나 잘못된 부분이 명백하다든가 이런 객관적인 인식 자체를 못하더라고요. 전태일의 동상 앞을 찾아가도 거기서 어떤 뭐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되고. 박근혜 위원장의 스타일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 두지 않고 네. 누구 한 사람의 힘을 주지 않고 누구 얘기를 듣지 않고요. 잘 듣지 않고 그렇게 이제 차단된 채 자기만의 세계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속이기란 참 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주요 채널을 장악한 사람들이 정보를 딱 제안해서 박근혜 후보가 좋아하는 정보나 좋아하는 얘기만 하죠.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자기들 선에서 다 알아서 해먹을 수도 있고 실제로 박근혜 후보는 자기가 나라를 통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채널을 장악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도 선생님이 모르는 말씀하시는 거지. 환관 정치죠 이게. 근본적으로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거죠. 밀폐된 환경 속에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네. 자라서 컸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생활 환경이 이렇게 제약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탁 놓고 편하게 대화를 하질 못한단 말이죠. 자연인으로서 사람 대 사람으로 그래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를 열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더불어 생성해가는 그러한 능력은 확실히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네. 선생님은 박근혜 후보의 어린 시절부터 쭉 지금까지를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국민으로 동시대를 사는 동시를 사는 이 동시대의 시대 인간. 지성으로. 뭐 내가 할 말을 다 해버린 것 같은데 나는 박근혜 후보와 여러 번 그냥 스치기만 했는데 네. 스칠 때마다
상당히 교양 있는 훌륭한 매너로서 그 점은 저도. 저에게 항상 대해줬기 때문에 나는 사실 해줬다. 아니 그 인상이 좋아요. 네, 네. 그분에 대한 인상이 좋아요. 상당히 그런데 큰 문제는 장점입니다. 그 장점이죠. 네. 그 말을 쓸데없는 말을 안 하고 흐트러짐이 없죠. 흐트러짐이 없고. 근데 이제 그 거꾸로 얘기하면 그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게 너무 나 같은 사람의 스타일에 비교하면 모든 게 꾸며져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아버지는 최소한 그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이상을 배반하고 변절을 하고 이 역사와 더불어 굴절을 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아버지 박정희는 그 길목길목에서 자기 삶에 자기 목숨을 걸면서 뭐 남로당에 들어가기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면서 5.16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도 그 사람은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틀이 있었어요.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모든 것이 자기 목숨을 걸었다 이거야. 자기 삶을 던졌다 이거야. 네. 그런데 박근혜는 한 번도 자기 삶을 던지질 않는다는 거야. 정치인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 역사에다가 자기 몸을 던질 때만이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을 갖는 거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정적 순간에. 네. 결정적 순간에 예를 들면은 4대강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문제 같은 것도 뭐 이명박과 최소한 자기 입장을 대의를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의로운 발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 했어요. 세종시. 그건 충청도 아니에요. 표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근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야. 아니, 기본적으로 모르기도 하고. 본인이 잘 몰라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알고 그랬다면 정말로 나쁜 사람이지. 몰라서 그랬겠지 뭐. 그 하여튼 뭐냐면은 나빴어. 아버지는 몸을 던졌는데 네. 그 딸은 몸을 사리기만 했고 예. 침묵으로만 일관했고. 예를 들어 4대강도 후보 시절에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절대 반대하다가 각하가 당선된 이후로는 한마디도 안 하죠. 단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사실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여권 내에 여권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 중에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도 그럼요. 예. 거기 영향을 줄 수 있거나 혹은 그로 인해 서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리고 지금 와서 국민 대통합을 얘기하면서 나한테 표 달라. 이러한 그 비판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결국 뭐 대통령이 못 되는 거죠. 박근혜는 바로 비판하면 바로 고소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비판도 아니야. 그게 어떻게 비판이야. 박태규라고 한 로비스트의 운전기사가 박태규가 박근혜를 만나고 왔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가 고소를 했고요. 바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쳐가지고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불과 30분 전에 기각돼서 인제서 유치장에서 나왔어요. 우리 사장이 자기가 박근혜를 만났다더라. 한 줄이에요, 한 줄. 구속영장을. 아니, 예를 들면 고소했어요. 박태규가 박근혜한테 돈을 줬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로비를 했다, 돈을 줬다, 뭐 부산저축은행을 어떻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장이 그러는데 박근혜를 만났다고 하던데요. 그 얘기 한마디. 저희도 고소당했고요. 지금 박근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박정희 동상이나 만들고 그 밑에 국민들이나 직결시키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는 암담해지는 거지. 내가 그래서 이 사랑하지 말자라는 책을 쓴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철학자에게 신이 계십니까?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게 우리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아니에요. 우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거 미친놈이니까. 지금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절박한 문제가 철학적 과제예요. 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철학적 과제라고 하는 거는 누가 되냐? 선거에 누가 되냐? 그렇죠. 과연 우리 삶이 어느 어떻게 된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역사의 방향이 어떻게 가? 이거 이상의 철학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철학을 나는 이게 내 사랑하지 말자라는 것은 이건 내 철학서거든요. 이게 대선 국면에 던지는 책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남을 철학서예요. 영원히 남을. 영원히 남을 이건 보편적인 명제들이죠. 그런데 선생님 깔때기는 너무 순식간에 훅 들어와가지고. 헉헉합니다. 제가 헉헉.
이러한 책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되든지 간에 새로운 질서가 태동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고, 그 기준에 볼 적에 과연 박근혜가 이걸 해낼 수 있느냐. 모든 것이 이렇게 새롭게 변해야 되는 판에 네. 그렇게 구태의연한 사고력과 수구 세력들이 주변에 있는, 나의 천지론에 의하면 모든 것은 변해가요. 변하지 않는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네. 김어준 총수의 수염도 변해가고 다 변해간다고. 박근혜의 헤어스타일은 안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스타일을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점에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같이 있다고 그걸 지키려는 게 보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붙잡는 동시에 이것은 퇴화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내가 녹색이라고 저거 짓고 있는데 이미 낙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수라는 거, 리액셔널이라는 거는 오로지 퇴행을 의미할 뿐입니다. 역사라는 건 반드시 전진과 창조가 없으면, 그리고 도전과 새로운 모험이 없으면은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해봤냐 얘가 박근혜 후보가. 창조를 했냐 이거야. 이런 슬픈 일이 어딨냐. 자, 아까 그 중요한 대목을 잠깐 정리하자면,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안철수 전면에 나서고 민주당 뒤에서 백업해 주는 게 낫고,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앞에 나서고 안철수 백업의 그림이 그려지려면 민주당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지지와 사랑을 듬뿍 받아서 부쩍부쩍 성장해야. 성장해서 안철수 원장과 어깨를 겨룰 정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안철수가 상징하는 역사적 세력이 신복해서 네. 동의가 정말 되고. 제가 당신이라면 나의 신명을 바쳐서 당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소리 없이 뒤에서 백업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철수에게 같은 지지표가 상당히 이탈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탈표를 막을 정도로 어떤 장치가 있으려면 매력이 우선 있어야죠. 겉에 나서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되고, 안철수 본인이 정말 무릎 꿇고 신복해서 내가 들어가야. 안철수 본인이 본인이. 우선 결정될 민주당 후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정하고 이런 당 구조에서 내가 타협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하는 판단에 이르도록 그 당의 모습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현실이 정답입니다. 예. 참 그 정답이에요 지금. 네. 선생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책에서도 뭐냐면 정답과 원칙만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철학자로서의 올해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일반 유권자들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더 이상 여태까지 살아온 식으로 우리 역사가 다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 국민들의 모든 사람이 보수 진보를 의논하지만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박근혜가 된다 그래도 바뀌는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을 그런 걸 바라는 사람들의 그 열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역사의 불의 세력들이 윗물이 이게 똥물이니까 지금 전체가 쿨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전체가 그냥 썩었잖아요. 대가리부터 바꿔야 되는데 네. 여기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놓기만 하면은 이 물은 싹 바뀐다 이거예요. 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도 전 국민이 골고루 참여를 해서 흥행이 돼서 뭔가 왁작지근하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 모아지도록 해야지. 하여튼 에너지가 결집되는 모습이 여기 있어야 된다 하는 것만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1대1 구도가 된 다음에 네.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선생님을 다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합니다. 신청 마감 시점은 오는 9월 4일 밤 9시까지입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 1688-2000번 또는 인터넷 2012win.kr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식교감 광 왜 웃어? 나오기만 해도 웃기다 있지. 재밌어. 똑같아. 안녕하십니까. 소식교감 광노현입니다. 하기만 해도 웃기다 이제. 저는 법을 통해서 네가 웃으면 안 되지. 야, 계속해봐. 법을 통해서 정의를 배웠습니다. 저는 도를 통해서 대선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잡아가려는 놈들 부디 족가세요. 그리고 제가 개인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어준 총수 성대모사입니다. 쫄지마. 끝. 똑같죠? 저는 낙곰수를 통해서 김어준 성대모사를 배웠습니다. On the upright. So frustrated.